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장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신다면 꼭 들러보셔야 할 저희 새 채널이 생겼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오늘 이 멋진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꼭 클릭해서 방문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점심 살 수 있게 원 좀 주실 수 있나요, 손님? 남루한 차림의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백만장자들 사이에 울려 퍼졌다. 우진은 계산된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돈? 아니. 하지만 더 재미있는 게 있어. 동전 대신 그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파티에 금색 초대장을 내밀었다. 주변의 임원들은 그 광경을 즐기듯 웃음을 터뜨렸다. 거리의 여인이 기업 엘리트 앞에서 굴욕당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우진이 등을 돌렸을 때 그녀의 눈에 번뜩인 빛을, 그 미묘한 미소, 조용한 자신감. 그날 밤 호화로운 호텔의 문이 열리고 실크 레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당당하게 연회장을 장악하며 등장했을 때 우진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사냥꾼이 먹잇감이 된 순간이었다. 계획되었던 굴욕은 이제 그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거리의 여인으로 보였던 그 여자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 당신은 정말 그녀 같은 사람이 우리 사이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진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번졌고 컴퓨터 화면에는 서울의 한 구석에 있는 누추한 모습의 여성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혜진은 바쁘게 지나가는 완벽한 정장 차림의 남자를 향해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점심 먹을 돈 좀 주세요, 선생님. 그녀의 얼굴은 더럽지만 그녀의 눈은 불편할 정도로 꿰뚫는 듯한 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진은 멈춰서서 경멸의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변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시선을 돌렸다. 돈이요? 아니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고 동전 대신 금색 봉투를 꺼냈다. 오늘 밤 이 주소로 오세요. 세계 최고의 기업인 200명을 위한 파티죠. 어쩌면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를 따르는 임원들 사이에서 억제된 웃음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더러운 손으로 봉투를 받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그녀의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우아함으로 그것을 꽉 쥐었다.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완벽한 발음으로 대답했다. 우진이 동료들과 웃으며 떠날 때 그는 여자의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잠시 동안 그 복종적인 빛은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무언가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녀가 봉투를 열었을 때 미묘한 미소가 그녀의 입술을 스쳤다. 오늘 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초대장을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 사이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으며 누가 진짜로 게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보게 될 거야. 그날 오후 혜진은 몸을 숨기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골목을 찾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을 가슴에 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쉬웠다. 우진은 자신의 잔인한 장난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혜진은 오래된 담요 아래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심리학 저널의 로고가 나타났다. 그녀는 빠르게 메모를 입력했다. 피실험자 A 우진 박는 예상대로 행동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의 과대망상적 집착은 그를 내 실험의 완벽한 표본으로 만든다. 그는 스스로 함정을 만들었고 나는 단지 그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할 뿐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얼굴, 단단한 어부의 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진 같은 사람들이 그를 단지 쓸모없는 존재로 밀어붙였다. 오늘 밤 혜진은 결심했다. 정의가 시작될 거야. 달이 서서히 떠오르고 강남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우진은 자신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웃고 있었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거지가 실제로 초대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손님들에게 어떤 오락거리를 제공할지 상상하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혜진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다. 그녀는 우진의 오만함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함정 속으로 그를 인도할 사냥꾼이다. 제2장 벗겨진 가면. 혜진은 강남의 붐비는 거리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경멸로부터 멀어졌다. 그녀가 고립된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자세가 변했다.
어깨를 펴고 찢어진 주머니에 숨겨둔 손수건으로 얼굴을 부분적으로 닦았으며 내부 가방에 숨겨진 현대적인 전화기를 꺼냈다. 김 교수님, 혜진입니다. 흥미로운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들렸으며 세상에 보여주는 그녀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우진박, 정확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자기애와 사회적 잔인함이 텍스트 그대로 나타났어요. 실험이 이제 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교수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울렸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갈라 초대장은 우리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입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의 비밀칸에서 위장된 작은 카메라를 꺼내며 대답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들의 자연서식지에서 그들의 행동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들이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믿을 때 오만함은 항상 드러납니다. 전화를 내려놓으며 혜진은 부산의 가난한 동네에서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다. 특히 정직한 어부였던 아버지가 작은 대출을 거부한 은행에서 사업가들에게 모욕당했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아팠다. 오늘 밤 아버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우진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골목 끝에서 그녀는 멈추어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다.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거리의 거지로 살면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유령이 되는 것과 같았다.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뒤에서 비웃음이 들려왔다. 혜진은 돌아보았고 디자이너 옷을 입은 10대 소녀들이 그녀를 가리키며 키득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어떻게 저런 냄새를 맡으면서 살 수 있을까?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었다. 전에는 이런 말들이 그녀를 상처 입혔지만 이제는 그저 연구 노트의 또 다른 항목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팠다.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어떤 교육이나 성취도 완전히 준비시킬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했다. 사회적 투명성의 심리적 영향, 주목할 만한 점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소외가 자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에 혜진은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다. 오늘 밤은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학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사회적 경계를 넘나드는 카멜레온. 인사동의 작은 골목에 숨겨진 재봉사 은미의 가게가 그녀의 다음 목적지였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은미는 비밀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은미는 혜진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우진과 그의 부유한 친구들을 놀라게 할 변신. 그녀는 초대장을 꽉 쥐고 서울의 황혼이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쯤 우진은 웃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작은 잔인한 농담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곧 만나요, 우진 씨. 혜진은 속삭였다. 준비하세요. 제3장, 꿈의 재봉사 작은 재봉실은 호화로운 상점들의 화려함에서 멀리 떨어진 인사동의 좁은 골목에 숨겨져 있었다. 혜진이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인공적인 때의 대부분을 제거하고 누더기 옷을 깨끗하지만 단순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은미 씨, 저예요, 혜진이에요. 회색 머리의 노부인이 커튼 뒤에서 나타났고 그녀의 눈은 즉시 밝아졌다. 작은 진아,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니? 그녀는 혜진을 힘껏 안았지만 곧 떨어져 나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네가 미국에서 대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혜진은 수수께끼처럼 미소 지었다. 맞아요. 하지만 어떤 질문들은 우리가 특권을 벗어날 때만 답할 수 있죠. 그녀는 기밀 세부 사항을 생략하면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은미는 혜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 밑에는 피로의 흔적이 보였고 한때 부드러웠던 손은 이제 날씨와 궁핍함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그래서 넌 몇 달 동안 노숙자로 위장했단 말이니? 노년의 재봉사는 머리를 흔들며 감탄했다.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녀는 항상 네가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다고 말했어. 은미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밤 저는 제가 보여왔던 모습과 정반대로 보여야 해요. 노부인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네가 적합한 사람을 찾아왔구나. 그녀는 혜진을 재봉실 뒤쪽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귀중한 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도 내 어머니가 모든 것을 바꿀 특별한 날을 위해 주문했던 붉은 비단을 가지고 있단다. 아마도 그녀가 예견했던 날이 오늘일지도 모르지. 은미가 그녀의 치수를 재는 동안 혜진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 어부로서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진 아버지와 딸의 교육비를 내기 위해 가정부로 일했던 어머니. 그들은 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 은미가 그녀의 시선을 따라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 어머니는 이 작은 가게에서 그녀의 첫 학교 유니폼을 수선하기 위해 은미를 찾아왔다. 그녀는 당시 너무 작았고 부산에서 서울로의 이주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너무 크고 무서웠던 기억이 났다. 지금도 그 감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자신이 맞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실험이 단지 우진 같은 사람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덜 운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경멸의 순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혜진이 대답했다. 은미는 재봉틀 위에 붉은 비단을 펼쳤다. 그 천은 촛불 아래에서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반짝였다. 네 어머니는 언젠가 네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항상 말했단다. 노부인이 말했다. 단지 그녀는 네가 이런 방식으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 혜진은 작은 손가방에서 정교하게 접힌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우진의 회사가 최근에 인수한 회사들의 목록이었다.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일했던 부산의 어부협동조합을 매입했어요. 그는 세대를 이어 해안에 살았던 가족들을 쫓아냈죠. 은미의 손이 멈췄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구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정의에 관한 거야.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우진은 자신이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약자를 모욕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밤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지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복수였다. 그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교수나 동료들에게는. 그러나 은미는 그녀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의 결단력으로 바뀐 것을. 그럼 시작하자. 은미는 바늘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 밤 그들이 평생 기억할 드레스를 만들 거야. 제4장. 사회적 심연. 은미가 드레스를 작업하는 동안 혜진은 실험에 관한 메모를 검토했다. 거리에서 3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그녀는 사회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경영진의 78%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시선을 돌린다. 그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중얼거렸다. 22%는 공개적인 경멸을 보이고 단지 8%만이 어떤 형태의 도움을 제공한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유명 경제지에 발표된 논문이 열려 있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벽,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계급 구분이었다. 그녀의 초기 연구는 학계에서 작은 파장을 일으켰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것을 단지 또 다른 이론적인 분석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피부로 그 보이지 않는 벽을 경험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 몰랐다. 전화가 울렸다. 대학의 팀에서 온 메시지였다. 확인됨. 우진 박은 저소득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러 소송 기록이 있음. 법정 외 합의 이후 3건의 사건이 기각됨. 혜진은 놀라지 않았다. 우진의 행동은 그녀가 계급 자기애라고 부르는 것을 대표했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서 인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병리학적 무능력. 오늘 아침 그가 자신의 눈앞에서 인간 쓰레기라고 불렀던 사람이 사실은 하버드에서 행동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녀는 자문했다. 그녀의 생각은 또 다른 메시지 알림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번에는 교수로부터였다.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개인적인 복수가 과학적 객관성을 흐리지 않도록 하세요.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교수는 옳았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연구에서 완전한 분리가 가능한가? 아니, 한국 심리학은 항상 서구적 접근법과 달랐다. 그들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으로부터 결코 진정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첫 번째 시착 준비됐어요.
은미가 부분적으로 바느질된 드레스를 가져오며 발표했다. 혜진이 그 옷을 입어보자 변신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미완성 상태였지만 붉은 드레스는 그녀의 이전 회사 옷들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우아함을 드러냈다. 완벽해요, 은미 씨. 노년의 재봉사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결국 부자들의 세계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알았어. 그림자 속에서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혜진이 정정했다. 경계를 넘나드는 거죠.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빈곤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구축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에요. 은미는 묵묵히 드레스의 마지막 주름을 고쳐주었다. 그들은 네가 단지 거지라고 생각했을 때 너를 어떻게 대했니?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황혼이 빌딩 사이로 침투했다. 그들은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건네지 않았죠. 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은 네가 그들과 똑같다고 생각할 때 너를 어떻게 대할까? 그게 바로 내가 알아내려는 거예요. 그날 오후 그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대학의 동료가 우진의 회사가 최근 부산에 있는 작은 어부 사업을 인수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일했던 바로 그 협동조합이었다. 새 소유주들은 세대에 걸쳐 해안에 살아온 가족들을 쫓아냈다. 그 우연의 일치는 거의 우주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학문적 연구 세계와 거리의 잔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완벽하고 고통스러운 원으로 닫히는 것 같았다. 혜진은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보였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였다. 준비하세요, 우진 씨.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이 지금 게임의 규칙을 모르고 있지만 오늘 밤 그 규칙은 바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혜진은 비밀리에 유지해온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대학교와 동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은 그녀가 두 정체성 사이를 오가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녀는 은미의 드레스를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성은 그녀가 기억하는 자신과 달랐다. 거리에서 보낸 3개월은 실제 흔적을 남겼다. 더 마른 얼굴, 깊은 다크서클, 약간 거칠어진 손. 물리적 변화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실제로 굶주림, 추위, 그리고 더 나쁘게는 사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감각을 경험했다. 아무도 인간으로 대우받기 위해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어야 해. 그녀는 욕조에 물을 채우며 중얼거렸다. 뜨거운 물,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사치품. 이 그녀의 근육에서 몇 달간의 긴장을 녹여내는 동안 혜진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검토했다. 카메라는 작은 브로치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마이크는 우아한 귀걸이에. 모든 것은 우진과 그의 손님들이 그녀의 존재에 어떻게 반응할지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욕조에서 나와 몸을 말리면서 그녀는 얼마나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3개월 동안 그녀는 최고의 학위를 가진 저명한 학자에서 사람들이 피하는 거리의 유령으로 변했다. 오늘 밤 그녀는 다시 변신할 것이다. 이번에는 그들의 세계에 침투하기 위해 변신이 시작되었다. 거울 앞에 서서 그녀는 메이크업 브러쉬를 집어들었다. 각 움직임은 정밀했다. 마치 사회적 수술을 준비하는 외과 의사처럼. 베이스로 피부톤을 균일하게 하고 컨실러로 피로를 가리고 드레스와 매치되는 붉은 립스틱. 전화가 울렸다. 대학의 조교였다. 정 교수님이 걱정하고 계세요. 교수님은 당신이 실험에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죠. 혜진은 마스카라를 바르며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 심리학은 항상 서구적 접근과 달랐어요. 우리는 관찰자가 결코 관찰 대상으로부터 진정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죠. 혜진은 행거에서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들고 잠시 감상했다. 은미의 손길은 마법과도 같았다.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이것은 예술 작품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것은 그녀의 갑옷이 될 것이다. 드레스를 입자 그녀는 이상한 내적 갈등을 느꼈다. 이 드레스는 권력과 특권을 상징했다. 정확히 그녀의 연구가 의문을 제기하는 종류의 사회적 구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 밤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다. 때로는 그녀는 카메라 브로치를 고정하며 생각했다. 시스템을 폭로하기 위해 그 시스템의 규칙을 이용해야 해. 마지막으로 그녀는 작은 귀걸이를 귀에 끼웠다. 모양은 단순했지만 내부에는 정교한 녹음 장치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혜진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혜진. 교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이죠. 그녀는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통화를 끝내고 그녀는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그녀의 학위증이 걸려 있었다. 하버드 서울대학교. 책장에는 그녀가 출판한 논문들, 그리고 책상 위에는 그녀의 가장 최근 연구의 초안, 보이지 않는 자들,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계급 분리 심리학. 이제 그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이론을 직접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우진은 그 실험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거울 속의 여성은 더 이상 지난 3개월 동안의 거리 생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우아함, 교양, 그리고 결의를 발산했다.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 우진 씨, 그녀는 속삭였다. 게임이 시작됩니다. 택시가 호텔을 향해 강남의 빛나는 거리를 달리는 동안 혜진은 도시의 대비를 관찰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작은 전통 상점들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광란의 현대성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불균등한 발전의 흉터를 간직하고 있었다. 기사님, 노숙자들에게 택시를 태워주신 적 있으세요? 혜진이 이제 완벽하게 억양을 조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주저하며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아가씨. 만약 제가 어제까지 저 모퉁이에서 잔돈을 구걸했다고 말한다면요? 그녀는 실험 중에 자주 있었던 위치를 가리켰다. 택시기사는 웃었다. 분명히 그것을 부유한 여성의 기이한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아가씨는 유머 감각이 많으시네요. 이 짧은 대화는 그녀의 연구가 이미 보여준 것을 확인했다. 경제적 기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적 이동성은 현실보다는 신화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단순히 누군가가 그런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택시에서 내리며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은미의 붉은 비단 드레스가 우아하게 흘러내리며 외부 조명의 금빛 반사를 받아들였다. 대학 연극부에서 빌린 구두가 완벽하게 룩을 완성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그녀는 감탄의 시선을 느꼈다. 젊은 사업가가 즉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만 아가씨께서 어디선가 익숙해 보이십니다. 금융 분야에서 일하시나요? 저는 행동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녀는 수수께끼처럼 대답했다. 메인 홀로 향하면서 그녀는 많은 손님들이 이미 도착했음을 알아차렸다. 일본 임원들, 미국 사업가들, 유럽 거물들 모두 글로벌 엘리트의 소우주에 모여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원 밖의 사람이 침투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분석적인 마음은 주변의 행동을 분류했다. 나이든 남성들의 영역적 바디 랭귀지, 젊은이들의 전략적 네트워킹, 겉보기에는 캐주얼한 대화 속에 숨겨진 미묘한 지위 게임. 매혹적이군요. 그녀는 생각했다. 우리가 계층을 재확인하기 위해 얼마나 정교한 의식을 만들어냈는지. 혜진은 그들을 단순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했다. 그녀가 한 여성 임원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자 그녀는 화자의 말투, 어휘 선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섬세한 변화를 관찰했다. 이것은 모두 그녀의 이론을 확인했다. 겉보기에는 평등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계층은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나서 군중을 통해 그녀의 눈이 우진의 눈과 마주쳤다. 순간적으로 인식은 없었다. 단지 그와 같은 남자들이 비싼 드레스를 입은 매력적인 여성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것뿐이었다. 그 다음에 혼란이 왔다. 찡그린 이마. 그의 기억 속 잘못된 맥락에 그 비전을 맞추려는 시도.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나아갔다. 그가 그녀를 알아보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맥박이 빨라졌다. 그녀는 과학자였지만 인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녀는 그가 그녀를 노숙자로 대했을 때 느꼈던 수치심과 분노를 기억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실험의 무결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우진이 그녀에게 준 초대장은 단순히 잔인한 농담이었지만 그녀의 관점에서는 더 큰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군중 속을 우아하게 헤쳐나가며 그녀는 이 전체 사회적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했다. 그들의 세계는 겉모습, 가정, 그리고 경계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진이 대화하고 있는 소그룹에 다가가면서 그녀는 그가 웃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자신의 또 다른 재치 있는 말에 대해서일 것이다.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떨림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의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귀하에 관대한 초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혜진의 말은 완벽한 명료함으로 발음되었고 그것은 마치 전기 충격처럼 우진을 강타했다. 그의 눈은 커졌고 입은 놀라움에 반쯤 열렸다. 그들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은 호스트에게 그렇게 친숙하게 접근하는 붉은 드레스의 아름다운 여성에 호기심을 갖고 돌아섰다. 당신, 우진은 숨이 막혔고 그의 평소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놀란 속삭임으로 줄어들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이 기회를 제공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마쳤고 정중한 인사로 손을 내밀었다. 김혜진입니다. 그들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우진의 눈은 완벽한 드레스, 분명히 비싼 보석들, 우아한 헤어스타일을 훑었다. 그의 마음은 분명히 이 모습을 몇 시간 전에 거지 여성과 화해시키려고 투쟁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농담인가요? 그는 마침내 중얼거렸고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게 말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혜진은 침착한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단지 당신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나요? 우진이 대답하기 전에 한 미국 사업가가 다가왔고 분명히 혜진에게 감명받은 듯했다. 우진, 이 매력적인 숙녀를 소개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는 영어로 물었다. 제 스스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혜진은 하버드의 완벽한 억양으로 같은 언어로 대답했다. 김혜진 박사입니다. 행동심리학과 경제학 전문가입니다. 미국인은 미소 지었고 매료되었다. 마크 존슨 골드만삭스입니다. 당신의 영어는 훌륭하군요. 감사합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한국어도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몇 마디 문구뿐입니다. 그 남자는 웃었고 분명히 그 관찰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들이 아시아 시장에 대해 대화하는 동안 우진은 그들 옆에서 석화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표정은 충격과 점점 커지는 공포 사이를 오갔다. 혜진의 매끄러운 말 한마디, 복잡한 경제 이론에 대한 각각의 캐주얼한 언급,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그의 굴욕 계획에 대한 칼날이었다. 더 많은 손님들이 다가왔고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자석 같은 존재에 이끌렸다. 몇 분 안에 혜진은 관심의 중심이 되었고 강력한 주최자인 우진은 점차 자신의 파티의 변두리로 밀려났다. 사업가들의 대화 사이에 혜진은 우진의 충격받은 표정을 흘끗 보았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보였다. 그녀가 자신의 천재적인 계획의 농담 대상에서 어떻게 이 사교적 모임의 여왕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의 조수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우진은 대답이 없었다. 혜진은 일본 금융 전문가들과 우아하게 대화하면서도 우진의 불편함을 내적으로 기록했다. 그의 목과 귀가 붉어지는 것, 계속해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는 것, 땀을 닦기 위해 손수건을 꺼내는 것, 그녀의 연구를 위한 완벽한 데이터 포인트들이었다. 그는 통제력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몇 분 후 그녀는 서울국립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와 깊은 대화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최근에 출판된 논문을 인용했고 그는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잠시만요. 당신은 김혜진 박사입니까? 보이지 않는 계층,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경계의 저자인가요? 그는 갑자기 물었다.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당신의 작업은 혁신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전에 만난 적이 없지요? 당신이 미국에 있었나요? 어느 정도는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장 연구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 우진은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조각조각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조수가 휴대폰을 그에게 내밀었고 화면에는 혜진의 학문적 양력이 표시되어 있었다. 하버드에서 심리학 박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수많은 출판물, 국제 간견.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중얼거렸다. 손이 떨리며. 어떻게? 혜진은 대화 도중 그를 흘끗 보았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약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이해의 미소였다. 그것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의 브로치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혜진은
이제 실험의 두 번째 단계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호텔의 연 회장은 혜진이 대가의 공연을 펼치는 무대로 변모했다. 일본어로는 도쿄의 임원들과 시장 전략에 관해 토론했다. 중국어로는 현대 실크로드에 대한 지식으로 중국 사업가들을 감동시켰다. 프랑스어로는 유럽 학자들과 경제 철학을 토론했다. 이 모든 것을 우진은 거리에서 지켜보았고 손에는 건드리지 않은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과 부끄러움의 홍조 사이를 오갔고 중요한 손님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감지할 때마다 그의 불편함은 더욱 증가했다. 저 거지가 어떻게 변신했는지 놀랍군요. 그의 옆에 있던 사우디 사업가가 그 연결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했다. 한국인들은 정말 자신을 재창조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먼저 국가, 이제는 시민들까지. 우진은 침을 삼켰다. 그녀가 어떻게? 그녀가 직접 내게 말해 주었소. 사우디 사업가가 놀라며 대답했다. 그녀의 사회적 실험에 관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소. 당신도 그 일부라고 했습니다. 학문적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요. 우진의 피가 얼어붙었다. 실험? 학문적 연구? 그의 시선은 광란적으로 방을 훑어보다가 아내 민서가 한쪽 구석에서 혜진과 활기차게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웃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다가가 대화의 일부를 들었다. 그래서 당신의 남편은 제가 지난달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용한 바로 그 논문의 저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아이러니가 절묘하지 않나요? 민서는 웃음을 참으며 입을 가렸다. 우진은 항상 기업 계층에 관한 당신의 연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드디어 유명한 김 박사님을 만나다니 믿을 수 없네요. 우진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이 여자의 업적을 알고 있었다고. 그 자신도 그녀를 인용했었다고. 굴욕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여보, 민서가 그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김 박사님이 실험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그녀를 초대했는지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네. 정말 멋진 이니셔티브예요. 왜 우리가 학술 연구를 후원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우진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혜진의 눈에서 그는 승리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았다. 그를 희귀한 표본처럼 해부하는 깊고 분석적인 이해였다. 당신의 남편은 신중함을 유지하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진정한 관용은 인정을 추구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박 사장님? 함정은 완벽했다. 지금 혜진을 폭로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지 그 자신의 잔인함만 드러낼 뿐이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거리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민서가 순진하게 물었다. 왜 알아보지 못했죠? 당신의 사진을 잡지에서 봤는데 혜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변장의 목적이 바로 그거죠. 3달 동안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당신의 남편은 매우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죠. 민서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와, 정말 대단해요. 우진 당신은 왜 그런 중요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진은 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의 눈은 도움을 구하며 방을 훑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단지 호기심 많은 시선들 뿐이었다. 그의 사회적 지위, 그의 권력, 그의 통제력, 모든 것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는 말을 더듬었다. 박 사장님은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혜진이 그를 우아하게 구해주었다. 이것은 이중 맹검 실험이거든요. 저희 연구의 중요한 부분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두 이 매혹적인 대화에 끼고 싶어 했다. 혜진은 우진의 얼굴에 번지는 공포를 보았다. 세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느려지고 왜곡되고 통제 불가능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 연 회장 입구에서 알림이 들렸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손님 여러분, 지정된 테이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테이블 배치를 떠올렸다. 그는 혜진을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녀의 자리를 계획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혜진은 그의 불편함을 즐기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었고 데이터는 그녀의 모든 가설을 확인해주고 있었다. 행사의 결정적인 순간은 사회자가 정찬을 알렸을 때 찾아왔다. 200명의 손님들이 지정된 테이블로 향했고 혜진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메인 테이블에 배치되었음을 알아차렸다. 분명히 우진의 원래 계획에는 없었을 연계였다. 그녀는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고 주최자가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공개적인 대면은 종종 통제된 인터뷰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더 깊은 성격의 층을 드러낸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진이 그녀의 의자 뒤에서 몸을 굽히며 속삭였다. 개회 연설 후에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금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네요. 그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기 위해 물러설 때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몇 분 후 그는 공식적인 환영사를 위해 일어섰고 그의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다. 제10회 연례국제투자갈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불안하게 혜진을 쳐다보며 시작했다. 오늘 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인연을 축하합니다. 그가 연습한 단어들에 더듬거리는 동안 한 웨이트리스가 조용히 혜진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뿐만 아니라 접힌 잡지도 건넸다. 부인께서 이것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직원이 공모자의 미소와 함께 속삭였다. 혜진은 즉시 그 출판물을 알아보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경제와 사회. 표지에는 전문적인 사진 속 그녀 자신의 얼굴과 함께 헤드라인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경계, 현대 한국에서의 계급 간 심연을 드러낸 사회적 실험. 그녀는 잡지를 테이블 위에 완벽하게 보이도록 펼쳐 놓았다. 맞은편에서 민서는 표지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다. 지난주에 제가 읽고 있던 잡지잖아요. 그녀는 우진의 불안정한 연설을 중단시킬 만큼 크게 외쳤다. 당신이 무의식적 편향에 관한 종단 연구의 김 박사님이군요. 연회장 전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우진은 이제 완전히 균형을 잃고 문장 중간에 연설을 중단하고 잡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더듬거렸고 마이크는 그의 혼란을 증폭시켰다. 혜진은 우아하게 일어나 자연스럽게 상황을 장악했다. 관대한 주최자의 허락을 받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참석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호기심 많은 임원들, 갑자기 경계를 늦춘 기자들, 공포로 굳어버린 우진. 그가 계획했던 함정은 이제 그 자신의 공개적 심판으로 변모했다.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혜진은 그의 얼굴에 서서히 번지는 공포를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혜진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경계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혜진은 몇몇 유명한 경제 저널리스트들이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그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개적인 폭로가 되고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서울의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했다.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연구하면서요. 더 많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우진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제 회색빛이었다. 민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편과 혜진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 박 사장님은 저를 연구 페르소나 상태에서 만났고 자신만의 실험에 저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그녀가 설명을 계속하려 할 때 우진은 마침내 행동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을 넘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만! 그가 외쳤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당신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혜진은 잠시 멈췄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분노나 굴욕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거의 공포처럼 보였다. 무엇을 잘못 이해했죠, 박 사장님?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갈래 참석한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연 회장이 침묵에 잠긴 가운데 혜진은 무대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샹들리에의 빛이 붉은 드레스에 반사되어 그녀 주변에 거의 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변신은 완벽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지도 내성적인 학자도 아닌 절대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존재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녀는 맑고 선율적인 목소리로 시작했고 그 소리는 공간을 가득 채웠다. 먼저 박 사장님의 특별한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우진에게 시선을 돌릴 때 미묘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돌았고 그는 여전히 굳어 있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보이지 않는 경계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이 도시의 거리에서 살며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록했습니다. 웅성거림이 방을 가로질렀다. 참석한 기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갑자기 긴장했다. 오늘 아침 박 사장님은 제 연구 페르소나 상태에서 저를 만났고 저를 그만의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백한 비난 없이 중립을 유지했다. 그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특권의 심리학에 관한 수년간의 연구를 검증했는지입니다. 우진은 일어나려 했지만 민서가 그의 팔을 잡아 자리에 앉히며 강제로 앉게 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창백함과 부끄러움의 홍조 사이를 오갔다. 저는 누구를 당혹스럽게 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혜진은 모두의 놀라움 속에 계속했다. 저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네, 우리가 연구하는 현상에 대한 완벽한 시연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우아한 장갑 중 하나를 벗고 우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박 사장님, 당신의 행동은 비록 처음에는 우리가 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충동에 의해 동기부여되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외모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지 성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우진은 모두의 시선에 떠밀려 천천히 일어나 다가왔다. 그가 혜진의 내민 손을 잡았을 때 자발적인 박수가 방을 가득 채웠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그녀는 이제 떨리는 가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했다. 단지 우리의 경제적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결함을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불평등을 정상화하는 동안 우리는 다른 길을 보여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진의 눈에는 혜진이 예상치 못한 감정이 번뜩였다. 분노도 굴욕감도 아닌 뭔가 더 복잡한 것. 그것은 거의 인식 같았다. 마치 그가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그들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다. 당신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의 학술적 호기심이 그녀의 준비된 연설 각본을 잠시 제쳐두었다. 우리 가족은 제가 부자인 척할 수 있을 만큼만 부자였습니다. 그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깊어졌다. 저는 16살 때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비싼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가짜였죠. 모두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날 가짜 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코 다시 가짜로 밝혀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연구는 가해자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지만 가해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당신을 보았을 때 우진은 계속했다. 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도망쳐온 모든 것을요. 그래서 당신을 이곳에 초대했습니다. 당신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안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혜진의 어떤 연구 가설에도 포함되지 않은 고백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진실을 보았다. 우진은 가해자였지만 그도 또한 희생자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지는 가운데 혜진은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녀의 실험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연설을 계속하면서 그녀는 결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참석자들은 열광적으로 박수쳤고 그들의 표정에서 혜진은 단순한 구경꾼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들 또한 변화하고 있었다. 연설 후 손님들이 작은 그룹으로 흩어지는 동안 우진은 혜진을 한적한 테라스로 안내했다. 서울의 밤이 그들 아래로 펼쳐졌다. 도시의 부와 그림자를 모두 드러내는 불빛의 바다. 왜 나를 완전히 굴욕스럽게 하지 않았지?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압된 긴장으로 쉬어 있었다. 당신은 그 무대에서 내 평판을 파괴할 힘이 있었어. 혜진은 잠시 그를 관찰했다. 방어적인 바디 랭귀지, 꽉 쥔 주먹, 분노와 혼란 사이를 오가는 시선을 분석하며 파괴는 실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해가 목적이었죠. 나를 바보처럼 보이게 하는 것에서 어떤 이해가 올 수 있죠. 공공장소에서 굴욕을 주기 위해 소위 거지를 초대하는 것과 같은 이해죠. 그녀는 어조를 바꾸지 않고 응수했다. 차이점은 제 방법은 대학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진은 그녀의 꿰뚫는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풍경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 세계에서, 내 세계에서 우리는 약자를 제거함으로써 힘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했나요, 박 사장님? 이 철학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었나요? 이어진 침묵은 어떤 언어적 응답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우진의 어깨가 약간 처졌다. 당신의 아버지는 부산에 어부셨죠? 그렇지 않나요? 혜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우진은 갑자기 돌아섰다.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알았죠? 연구죠. 그가 대기업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도 알아요. 당신이 그처럼 취약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도요. 당신이 항상 권력 방정식의 반대편에 있기로 결심하고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도요. 그 말은 정확한 화살처럼 그를 강타했다. 잠시 동안 강력한 사업가의 가면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굴욕을 목격했던 겁에 질린 소년이 드러났다.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진 씨. 내 아버지도 어부였어요. 차이점은 내가 그를 파괴한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선택했고 당신은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평선에 남산타워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의 등대, 한국 현대성의 상징이자 38선으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으로도 나뉜 국가의 지속적인 불평등의 상징. 이제 내게 무엇을 원하나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저를 위한 것은 없어요. 혜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마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는 있을지도요. 우진은 손을 난간에 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의 연구를 읽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 당신의 논문 경제적 불평등의 심리학적 비용을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신을 거부한 이유였죠. 내 삶의 방식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거든요. 혜진은 놀랐다. 그녀의 연구가 실제로 그에게 읽혔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설의 일부를 무효화했다. 그는 무지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방어에서 행동한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당신을 보았을 때 그는 말을 중단하고 마치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혜진이 마무리했다.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저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했군요. 가설을 증명했나요, 김 박사? 실제로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제 가설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행동은 예측 가능했지만 당신의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들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멀리서 파티의 소리가 계속되었지만 이 테라스에서는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한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더 복잡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었다. 내일 당신의 논문 전체를 읽고 싶어요. 우진이 마침내 말했다. 특히 당신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부분을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모든 변화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보고 싶어요. 이론은 쉽습니다, 우진 씨. 변화는 어렵죠. 우진은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당신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나요? 내 나이에? 혜진은 미소 지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변화의 대가입니다. 이 나라를 보세요. 5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만약 한 국가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왜 못하겠어요? 우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약했지만 시작이었다. 갈라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대학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으로 둘러싸인 벽과 엄숙한 분위기는 전날 밤의 화려함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 방법론의 세부 사항을 묻는 학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파티에 참석했던 여러 사업가들이 그녀의 연구를 확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제안하고 있었다. 김 교수가 아침 신문을 들고 들어왔다. 당신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군요. 그가 책상 위에 출판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헤드라인은 혁명적인 사회 실험이 계급 편견을 폭로하다에서 한국 심리학자 혁신적인 방법으로 세계 엘리트에 도전하다까지 다양했다. 이 모든 관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그가 물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질문을 생각했다. 학생들이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고 전날 밤에 일어난 변화에 무관심했다. 우리는 스펙터클을 초월해야 해요.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이 실험은 결코 하나의 파티나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평등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김 박사님, 박우진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전날 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보상이나 홍보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면 위에 다리를 놓을 때가 된 것 같아서요. 2시간 후 혜진은 우진의 기업 타워에 있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파노라마 창을 통해 서울이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다.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이 불완전한 모자이크처럼 교차되어 있었다. 제 제안은 간단합니다. 우진이 설명했다. 이제 넥타이를 벗고 그의 얼굴은 밤잠을 설친 흔적으로 지쳐 보였다. 소외된 지역사회의 기업가들을 위한 사회적 투자 기금, 자선이 아닌 진정한 기회를 주는 거죠. 혜진은 그녀 앞에 놓인 서류를 검토했다. 그리고 제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윤리적 감독, 선정 기준. 이것이 단지 선의로 가장한 또 다른 권력 행사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혜진의 직업적 냉소주의는 갑작스러운 회심을 의심하게 했지만 그녀의 훈련은 진정한 변화의 진실된 신호를 인식할 수 있게 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그녀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우진은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부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작은 소년을 안고 있는 남자. 아마도 우리 둘 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기릴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혜진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우진의 얼굴과 사진 속 소년 사이의 유사점을 볼 수 있었다. 같은 단호한 턱, 같은 날카로운 눈. 하지만 소년의 눈에는 아직 냉소가 없었다. 그곳에는 단지 아버지를 향한 존경만이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부였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 아버지처럼요. 그는 가난했지만 자부심이 강했어요. 우진이 설명했다. 대기업이 그의 어업권을 사들였을 때 그들은 그에게 땅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는 거부했고 그들은 그를 파산시켰어요. 그는 1년 안에 돌아가셨죠. 혜진은 갑자기 왜 우진이 그토록 강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했다. 전날 밤 그녀는 우연히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당신은 다른 회사를 사들이기 시작했군요. 그녀가 말했다.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서요. 난 더 강해져야 했어요. 그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젯밤 당신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난 갑자기 아버지가 바라봤던 그 소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혜진은 그 순간 이것이 단지 학술 논문이나 실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두 영혼의 치유였다. 두 어부의 자녀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을 초월하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그녀는 말하고 서류에 서명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시면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달이었다. 갈라밤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가을이 대학 캠퍼스에 나무잎을 물들이는 가운데 혜진은 특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원형으로 앉은 청중들 사이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영진들, 정치인들, 그리고 뒤쪽에서는 우진이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전통 한국 심리학은 항상 정을 강조해왔습니다. 사회적 계층을 초월하는 감정적 연결. 그녀가 설명했다. 우리의 가속화된 경제적 현대화는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와 종종 모순되는 서구적 경쟁 구조를 채택하게 했습니다. 중년의 경영진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경제 성장과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글로벌 경쟁력은 특정한 타협을 요구합니다. 한국의 경제적 기적은 혜진이 대답했다. 정확히 거짓 딜레마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산업화와 보편적 교육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동시에 둘 다 이룩했습니다. 같은 원칙이 지금 적용됩니다. 강해 후 우진이 그녀가 노트를 정리하는 동안 다가왔다. 첫 번째 기금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빈곤 지역에 순품 3개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설립되었습니다. 2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요. 부산에서의 프로젝트는요. 진정한 미소가 몇 달 전에는 희귀했던 그의 얼굴을 밝혔다. 어부협동조합이 다시 운영 중입니다. 전통 지식과 지속 가능한 기술을 결합하는 당신의 방법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함께 캠퍼스를 걸어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재봉사 은미가 이제는 새 옷을 입고 그녀의 작은 공방은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통 한국 패션 학교로 변모했다. 내 사랑, 노부인이 외치며 혜진을 안았다. 당신의 씨앗들이 모든 곳에서 꽃피고 있어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학생들이 바쁘게 지나갔고
일부는 혜진을 알아보고 그녀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그것은 여러 한국 대학의 필수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뭔가가 변했어요. 우진이 생각에 잠겨 관찰했다. 단지 프로젝트나 정책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요. 이야기예요. 혜진이 대답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성공을 단지 GDP와 기업 성장으로만 측정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의 국가적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녀의 전화에 알림이 울렸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녀의 혁신적인 방법론을 발표해달라는 초청이었다. 옆에는 도쿄, 베를린, 싱가포르 대학에서도 비슷한 초청이 있었다. 세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은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단지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대중음악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 때문에요. 혜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역경에서 한국이 항상 다시 일어나 제한을 독특한 장점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어쩌면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지도 몰라요. 우진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물었다. 당신의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거리에서 만났던 진짜 노숙자들 말이에요. 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질문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대부분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몇몇은 우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김영호 씨. 그는 이제 새로운 협동조합의 관리자가 되었어요. 영호, 우진이 그 이름을 되풀이했다. 잠깐, 그가 전에 은행원이었나요? 혜진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우진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내 아버지의 대출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경제 위기 동안 그 자신도 모든 것을 잃었죠. 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들 주변에서 세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순간 그들은 운명의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또 다른 연결점을 발견했다. 우리는 서로 얽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승자와 패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돼요. 은미는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오래된 눈에는 새로운 시작이 보였다. 갈라밤으로부터 1년 후 혜진은 한때 그녀가 노숙자 행세를 했던 바로 그 거리를 걸었다. 풍경은 미묘하게 변했다. 재활성화된 작은 상점들. 예전에는 단지 콘크리트만 있던 곳에 생긴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공기 중에 덜 만질 수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존엄성. 그녀의 전화가 알림으로 진동했다. 노벨 경제학상 결승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그녀의 이름이 경제 행동과 사회적 변화 사이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혁명적인 방법론이라는 인용문과 함께 그 중에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넣고 아직 누구와도 그 소식을 공유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인정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날 아침 개관한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 입구에서 우진이 이전 노숙자들과 대화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그들이 함께 만든 프로그램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는 미묘하게 손을 흔들었다. 정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자 말했다. 적절하지 않나요? 그 이름은 사회적 장벽을 초월하는 깊은 감정적 연결이라는 한국적 개념을 완벽하게 포착했다. 그녀의 작업의 진정한 기반. 센터 내부에는 사진 전시회가 지난 1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거지로서의 혜진의 날들을 보여주고 이어서 갈래서의 극적인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의 결실, 번창하는 소규모 사업체들, 강화된 커뮤니티, 그리고 귀중한 것을 되찾은 얼굴들, 희망. 그들은 이것을 사회 통합의 한국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진은 벽에 걸린 뉴욕타임즈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미 이숨개국에서 대표단들이 우리의 접근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 일정을 잡았어요. 혜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하버드 교수가 수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했다. 서구인들은 경제 발전과 사회 정의가 경쟁적인 목표라고 믿어요. 한국인들은 그것들이 같은 동전의 양면임을 이해하죠. 한 노년의 여성이 수줍게 다가왔다. 작은 꾸러미를 들고. 김 박사님, 전에는 지하철에서 꽃을 팔았어요. 이제는 도시 원예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혜진은 꾸러미를 열었고 정교한 수공의 나무 상자가 드러났다. 안에는 집 모양의 섬세한 브로치가 있었다. 소속감의 보편적 상징.
모두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부인이 설명했다.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요. 블라우스에 브로치를 달면서 혜진은 모든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교류하는 홀을 둘러보았다. 사업가들, 학자들, 전 노숙자들, 예술가들, 학생들. 그녀가 상상했던 사회의 축소판. 우리 한국인에 대해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녀는 우진과 함께 센터를 걸으며 물었다. 우리의 회복력, 우리의 변화 능력, 원을 완성하는 우리의 능력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키는 능력,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인식하는 능력. 밖에서는 서울이 여전히 정신없이 바쁜 리듬을 유지했다. 하늘을 반사하는 고층 빌딩들, 바쁜 군중들, 자신을 수없이 재창조해온 국가의 끊임없는 맥동. 하지만 여기 이 작은 공간에서 뭔가 새롭고 동시에 매우 오래된 것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뿌리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사회. 독이 든 초대로 시작했어요. 우진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리고 끝난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혜진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진정으로 시작된 거죠. 한 아이가 웃으며 달려갔고 다른 아이가 뒤쫓았다. 한 임원과 전 노숙자의 딸들로. 이제는 그들의 부모를 갈라놓았던 장벽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순간에 혜진은 그녀의 경력 전체에서 찾아왔던 답을 발견했다. 불평등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는 정책이나 이론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타인에게서 자신을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에, 단지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시면 위에 다리를 놓는 능력에 있었다. 그녀의 사회적 실험은 분노와 학문적 호기심에서 태어났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변모했다. 단지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그들의 조상의 지혜 속에서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재발견하기 위한 촉매제. 진정한 번영은 모두에게 공유될 때만 존재한다는 것. 우진과 혜진은 잠시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지평선은 광대했고 그들 앞에 펼쳐진 가능성의 세계와 같았다. 당신이 그날 아침 나를 초대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여정은 종종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되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그녀에게 보낸 독이 든 초대는 결국 그들 모두를 치유의 길로 이끌었다.